오늘은 스마트 시대 소통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 청소년 성문화센터 도기봉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가 있는 부모와 자녀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녀와 세대 차이를 느끼세요? 지금 10살 이하까지는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도 하고요. 사실 Z세대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인터넷 디지털 시대 원주민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과 우리가 부모 자녀로 지금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사실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 이야기가 이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이돌 멤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50대인데요. 핑클 4명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한 명 더 증가된 H.O.T까지는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는 파트, 그리고 누가 누군지 변별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내가 뭐 한다고요? 인식하는 능력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5명이 넘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7명이다, 9명이다, 12명이다, 이런 아이돌의 멤버들은요, 기억도 안 되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방탄소년단 멤버를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쓴 적이 있는데요. 구분을 했어요. 그 노래를 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오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뇌는 뭐 한다고요? 그래 동적이긴 하지만 소수의 인물들이 나와서 노래하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는 구별 가능한 뇌 사용이 되는데, 뭐가 7명, 9명, 12명 정도의 멤버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는 거죠.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파 세대나 Z 세대 같은 경우는 20명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도 랩 파트는 누구? 인식하는 코드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할 때부터 아이들이 동영상과 익숙해져서 살아왔던 그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무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고 디지털로 인해서 많은 문화가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인지하는 그 디지털 기기와 그 문화는요, 절반도 인지하지 않은 채로 통과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은요, 그것을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게 뛰어난지 또 평가도 가능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클 때 스마트폰을 경험하신 부모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클 때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교직에 몸담을 때 모토로라 택 5000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은 아마 이 시대 지금 마지막 여러분들 세대가 어쩌면 마지막 세대일지도 몰라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모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 시대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익혀서 아이들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 내 아이를 이해하는 방법, 소통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키워드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서로 다른 걸 인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삶의 목표가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나와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남편과 살면서도 느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동료들과도 느끼는 부분, 내 아이들과도 느끼는 부분이 나와 다르구나, 참 나와 다르지, 나와 달랐어 라는 것을
매번 뭐 한다고요? 재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거 하기보다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참 고심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있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궁극적인 그 역할이라는 부분에서는 맥락을 과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는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마다의 소질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그 가지고 있는 소질이 뭘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하지? 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생을 마감하기까지 살면서 역경이 없을 경우는 없죠. 우리가 건강할 때야 의사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아이가 건강할 때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역경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아니면 아이가 아플 때라든지 아이가 힘겨움을 느낄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취가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나라는 것이 관심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바닥을 칠 때 부모가 이 아이가 그 바닥을 차고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레질리언스인데 실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저는 아이가 역경을 만났을 때,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가 도와서, 선생님이 도와서, 지역사회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이 아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돕는 그 관점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셨죠. 는 태어날 때부터 지물권은 타고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럼 그 맥락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이론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어도 부모니까 아이를 힘 빼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을 주는 소통을 해야 되고요. 아이를 쓰러지게 하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세우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응가익 하면서 아이를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어주는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우고 살려내는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 도구가 생겼지만 이 스마트폰을요,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 아이를 힘주는 소통, 힘주는 말, 그리고 세우는 말, 믿어주는 말, 그리고 키우고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스마트폰 시대라도 부모와 자녀는 소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떠세요?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하면서도 힘 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이를 쓰러지게 하는 말은 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 아이가 잘하겠다 하는데 응가이 하면서 반기를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내 아이를 힘주고 세워주고 믿어주고 키우는 그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스마트폰 시대에 부모와 자녀는 건강하게 소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제가 소년원에 한 15년 넘게 이제 그 교육을 들어갔었어요. 제 관심사에 소년원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그 많은 교육, 좋은 말들, 그 아이들이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1년을 열심히 살다 보면 한 연말쯤 되면 감기를 심하게 한 번씩 알아요.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하는데, 그때 제가 매주 작년 같은 경우는 매주 우리가 소년원에 교육을 들어갔는데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간식을 매주 챙겨서 가요. 그 주간에 제가 몸살이 왕창 온 거예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도저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강의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교육과장님이 아유 목소리 이래서 강의도 안 될 것 같고요, 이래서 그 시간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교육하거나 아니면 소년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썼으면 싶어서 이렇게 그 교육 시간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제가 간식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굳이 상하지 않는 것 같으면 뭐 다음 주에 오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라고 하고 간식을 가져갔어요. 그때 교육과장님이 지금 대표님이 몸은 이러지만 상태가 참 안 좋으신데 이렇게 너희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간식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간식을 다 나눌 때 아이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서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기립박수를 제가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요 제가 강의를 정말 잘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들하고 했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받은 박수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 얘기도 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눈빛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그들과 약속을 지켰을 때 그들의 눈빛은 뭐 한다고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사실은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말도 하고 약속도 할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쓸 거고요. 그러나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와 했던 약속들을 그냥 이해해 주겠지, 같이 사니까 알겠지라는 마음으로 약속을 깨신 경험이 없지는 않나요? 그래서 정말 그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산을 할머니에게 씌워줘요. 비가 오거든요. 정말 할아버지는 할머니 때문에 화가 났는데 화가 났을 때조차도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제가 그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죠. 내 아이니까. 그런데 내 아이가 좋을 때는 우산을 씌워주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면 뭐 한다고요? 우산을, 내 아이가 비가 맞더라도 우산을 접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내 아이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조차도 내 아이를 아끼는 행동을 내 아이에게 보여준다면 내 아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가 하는 말, 이것이 아이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소통하고 싶으신 많은 부모님들이 있을 건데요. 난 내 아이가 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도통 안 통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와 했던 약속 한 가지라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조차도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모, 그게 누적되다 보면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아이를 한 번씩 혼을 내더라도 때로는 체벌을 가하게 될 때조차도 아이들은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 진짜 소통하고 싶다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